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정진상 실장이 검찰에 소환될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검찰청사의 모습을 드러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지금도 민주당 당 대표실에 있는 의혹의 핵심 인물이 검찰에 소환되는 것이라 매우 의미가 큽니다. 잠시 후에 생방송 현장에서 발생하는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중에 검찰에 출석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의혹의 핵심 인물이 서초동으로 소환되는 겁니다. 잠시 후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뉴스 속보 가장 생생하게 돌직구쇼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설득.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득 함께 보시죠. 미중 정상이 만났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에게 핵실험 포기 촉구하라, 중국이 역할하라, 설득하라 라는 걸 요구했습니다. 소위 김정은 설득을 요구했다. 동아일보 일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진핑 두 정상의 첫 대면 정상회담입니다. 북핵 문제, 대만 문제 3시간 12분 날선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파면. 한겨레신문 6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누구를 향한 파면일까요?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폼나게 발언은 망언이라며 파면하라 라고 공세에 고삐를 쥐었습니다. 이 장관은 언론 보도될 줄 몰랐다, 기사화될 줄 몰랐다라며 사실상 또 한 번 사과를 했습니다만 여야 간에 상당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도 동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눈물. 한국경제가 이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눈물, 어떤 눈물일까? 경제면에서 눈물 나는 기사 많습니다, 요즘. 이번엔 기름값입니다. 경유차, 디젤차 몰고 계신 분들 요즘 주유소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휘발유가 1,639원인데 경유는 1,859원, 사진상에. 어제 저는 지나가다가 휘발유 1,500원대도 봤는데 경유값은 1,800, 1,900원대도 봤습니다.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 휘발유와 경유의 단가 차이가 역대 최고라는 겁니다. 경유차 오너분들 눈물 나는 기사입니다. 국내의 차 10대 중에 4대가 아직도 경유차라는 비율을 보면 정말이지 많은 분들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전쟁 탓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기적. 서울신문 23면에 쓰고 있는 기사, 기적. 함께 보시죠. 결전지 첫발, 벤투호, 도하의 기적을 꿈꾼다. 월드컵 16강의 꿈을 품고 우리 대표팀이 카타르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막판에 극적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부상이 완쾌되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하의 기적 온 국민이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의 대학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그리고 박정아 의원, 국민의힘에서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그리고 엘리트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지금도 민주당 당 대표실에 있는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정진상 실장이 잠시 후면 검찰에 소환될 걸로 보입니다. 몇 시에 소환이 될까? 통상 오전 중임을 감안할 때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중일 가능성이 현재로선 매우 높습니다. 현장에도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속보들 가장 발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정진상 실장은 당 대표실에 있는 핵심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당사에서 정진상 실장을 본 사람이 많지 않다. 목격담 자체가 매우 희귀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정진상 실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은 검찰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의혹을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 생생한 이야기 지금 첫 소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정진상 서초동으로. 첫 번째 주제는 더 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정진상 서초동으로. 오늘 정진상 실장은 검찰에 소환됩니다. 혐의는 뭘까요? 검찰에선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에게 1억 4천만 원의 뇌물수수,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제공, 부패방지법 위반, 천화동인 1호의 지분 428억을 김용, 유동규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유동규 본부장에게 휴대전화 버려라, 증거인멸 교사까지 이재명 관련성 집중 추궁 전망, 진술 거부 시 구속영장 청구 검토, 그리고 성남FC 의혹에서도 이재명 당시 시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혐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일전에 저희 돌직구쇼에 나와서 검찰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 이런 관전평을 내놓기도 하셨는데, 자, 정진상 실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된다. 이게 검찰 수사의 어떤 맥과 관련해서 볼 때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건지, 어떤 의미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산으로 치면 적어도 이제 8분 응선. 8분 응선? 네, 8분 응선 이렇게 왔다고 봐요. 다 올라왔네요. 그렇죠. 이제 9부, 10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범죄의 혐의 자체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범죄 전제 자체가 사실은 대장동 유래와 다 관련이 있어요. 예. 뇌물도 대장동 일당에 받은 1억 4천도 대장동과 관련이 있죠. 또 그다음에 부패방지법 위반도 유래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빼돌렸다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또 부정처사후 수뢰죄가 바로 청와나동의 1호와 관련해서 428억 받았다는 내용도 사실은 대장동과 관련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유동규 씨에게 휴대폰을 던지라 증거인멸 교사도 결국 유래하고 대장동과 관련이 있어요. 유래하고 대장동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전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유래와 대장동과 관련된 것은 결국 성남시장 때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다 결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정진상 실장을 소환 조사하고 나면 이재명 대표는 조사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지난 정부에서 대장동과 관련된 수사를 했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죄가 되든 안 되든 이재명 당시의 시장까지는 조사를 했어야 하거든요. 근데 조사를 하다가 정진상, 김용, 최측근을 할 수 있는 그 밑에까지 조사하고 수사를 다 정지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사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지금 압수수색 영장,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보면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02번 나온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정치공동체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럼 정치공동체라는 의미는 일심동체라는 거죠. 한 몸이라는 얘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사실 발부되든 안 되든 간에 정치공동체를 한 몸으로 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로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정진상 실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걸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뿐만 아니라 수원지검이랄지 쌍방울 관련된 수사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사에 어느 정도 정점이 왔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에 대한 영장 신청 이후에는 결국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조사를 하고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어떤 추적은 결국은 막바지에 왔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검찰 출신으로서 봤을 때 수사가 8분 응선까지 왔다.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정상밖에 없다라는 부분. 수사의 맥락상 굉장히 지금 끝부분까지 왔다라는 김광선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도 나왔고 성남FC 의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은 아예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범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공범, 정치적 공동체. 자, 이거 뭐 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그 정진상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사람이 전대협에서 활동했었던 90년대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재명 대표와 인연을 맺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정치 공동체 한 몸이었다는 얘기죠. 이권 공동체였다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정진상, 김용을 지금 수사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칼끝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의 흐름을 따라서 차례차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남욱 일당, 그다음 유동규, 그다음 김용, 정진산, 그다음에 당연히 마지막은 이재명 대표가 되겠죠. 검찰이 볼 때 이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도 그렇고 공범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이 의미는 정진상 실장까지 혹여 만약에 이 같은 혐의, 뭐 돈을 등을 받았다면 이재명 대표는 모르는 상태에서 정진상, 김용 등까지만 돈을 받고 끝날 수는 없다.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검찰은.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김의겸 대변인의 글을 인용해서 이재명 대표가 700억 원 유동규가 다 가져가게 되어 있었다.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유동규뿐이다. 네, 정진상, 김용은 무관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만큼 유동규 선에서 자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자를 수 있다면 유동규에서 자르야지 정진상, 김용까지 오면 이재명 대표 측도 나와 이제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걸 이건 아는 거다. 그렇죠. 꼬리를 뭐 자르고 싶을 텐데 최대한 멀리서 자르고 싶겠죠. 하지만 유동규까지는 자를 수 있어도 만약에 정진상, 김용이 이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 밝혀지거나 대장동 사건에 관해서 유죄의 소지가 분명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꼬리를 자르기가 힘들다라는 예. 거 어떻게 보면 실토하는 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공동체라는 거는 정진상, 김용 선에서는 도저히 자를 수 없다. 네. 만약에 여기에서 유죄가 분명해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은 혐의를 아주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말씀 또 여러 기사, 법조계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은 어쩌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정진상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와 수사인데 수사 단계인데 민주당이 대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 의미는 이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겨누는 것, 이 대표의 소환이 불가피하다라는 걸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도 알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겠죠. 대검 항의 방문 장면 함께 보시죠. 검찰 독재입니다. 가혹한 수사, 인권이 유린되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철저히 봉쇄되는 그러한 검찰에 대해서 검찰총장께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할 것입니다.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싶다면 방송사를 차리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를 하고 싶다면 정당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피의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85건이나 무차별 유포한 검찰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는 바입니다. 자, 검찰 독재, 정치 탄압, 피의 사실 무분별 유포 등을 강하게 민주당은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또 다른 결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심상치 않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의 중진 의원인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당 내에서 2급 스태프인데 2급 스태프 개인의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 전체가 대응하는 건 부적절하다. 올인하는 건 과잉이다. 라고 따끔하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민 의원 개인만의 견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이 총체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 소환조사가 있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무고함을 밝히면 될 일이고 당이 막
올인하듯이 나서는 그거는 좀 과잉이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당연히 막 지도부가 나서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고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못을 해도 그대로 넘어가고 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정말 자정작용이 전혀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당이 된 것이 아닌가. 검찰에서 아무 근거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공소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에 그런 식으로 기재하기는 어렵거든요. 객관적으로 봐서 상당한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술렁이더라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오늘 소환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 서초동 검찰청사에 저희 취재진이 나가 있는데 현장 모습 잠시 보고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자, 많은 취재진들이 지금 서울중앙지검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잠시 후면 이 중앙지검 청사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미 많은 취재진들과 관계자들이 중앙지검 앞에 모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제가 베일에 쌓여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모습 드러내면 저희가 현장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당내에서 미스터 쓴소리 역할을 했던 이상민 의원의 이 지적, 과연 민주당 당내 분위기는 어떨지 전재수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인한 건 과잉이다. 정진상 실장 출석에 대해서 지도부가 지금 전체로 다 나서고 있는 분위기인데 실제 이 당내 의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의원의 저 말씀이 이제 힘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검사 출신 대통령의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지금의 검찰 조직이 사실은 한 몸 한 마음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 우려는 압수수색을 224대 0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쟁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의혹이 없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224대 0이 이 숫자가 표현하듯이 일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불신이 그치지 않고서는 이제 지금의 수사가 공정하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당의 입장에서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 수사 내용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검찰 수사는 정영학 씨의 녹취록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왔고 그것 때문에 유동규 씨가 이미 재판을 60번을 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이게 대선 자금으로 또 이제 탈바꿈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수사는 그럼 뭐냐? 이건 도대체 뭐냐? 이런 이제 수사의 공정성 또 수사 내용의 공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신이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대검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항의 방문을 했던데 대한민국 헌법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언론 보도가 하루가 멀다 하고 피의 사실 검찰이 아니면은 알 수 없는 그런 피의 사실이 계속해서 하루에 몇 건씩 보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수사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이것은 명백하게 형법상 범죄 행위죠.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이끌고 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도이겠는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불신이 거쳐지지 않고서는 이상민 의원의 주장이 말 그대로 하자면 뭐 일리가 있다 손 치더라도 힘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객관적 환경이 있는 것이죠. 현재 분위기가 좀 그렇다. 그렇습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좀 있다라는 말씀. 민주당이었던 금태섭 전 의원의 지적, 그 결은 또 다릅니다.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이 의혹이 무고한지 아니면 혹여 실제 사실인지 아무도 알 수 없겠죠. 다만 이재명 대표는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의 그 결백 주장을 현재는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상민 의원, 또 비이재명계 의원, 서른 의원 같이 툭툭툭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정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취재한 민주당 비이재명계 몇몇 의원들은 이 금태섭 의원 얘기 같은 걸 하더라고요, 비슷하게. 그러다가 실제로 기소가 되고 많은 의혹 중에 상당수가 실제 의혹이 있는 걸로 확신되면 총선이 2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어떡하냐. 그 총선 문제 이전에 사실은 지금 보면은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 국회 내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그 사실상 국회 내에서는 여당인데 지금 뭐 내년도 예산 있죠. 예. 그다음에 사실은 이태원 우리 참사 때문에 국정조사 관련한 논란이 있죠. 여기에 당력이 모여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난주도 보면은 정진상 실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에 대해서 뭐 수석 대변인부터 해서 모든 그 부대변인단까지 해서 하루에도 한번 서너 개씩 논평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굉장히 이상민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당력을 과잉 소비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될 때까지는 그때하고는 조금 양상이 좀 일단 대표가 아닌 했습니다만. 상황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는 정진상 실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혐의를 가지고 이런 논란이 있을 때 당력이 저렇게까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가 싶을 정도로 옆에서 보시기에 김용 부원장 체포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막 총력 대응을 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보다 정도가 좀 그 깊이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수위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턱 밑까지 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진상 실장이 김용 부원장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김용 부원장 압수수색하고 구속되고 할 때보다도 훨씬 더 그 정도가 제가 볼 때는 한 배 이상 정도 높아진 느낌으로 이렇게 논평들이나 당의 인전 비판들이 많아 보인다. 근데 뭐 당내에서는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가령 지금 현재 진실을 알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밖에 없잖아요. 없죠.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당의 대표인데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그 당직자들이 뭐 그래도 쫓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렇게 법원 검찰청 앞에 가서 항의 방문하고 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첫째 하나는 내후년 총선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가고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민주당이 받아야 될 타격 그리고 각각의 우리 국회의원이나 총선 입후보자들이 내후년 총선에서 받아야 될 타격도 심대한데 더더욱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문제가 있을 경우 400억 이상의 국고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당의 존폐마저도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지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저렇게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저는 정말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재명 얘기를 하고 뭔가 대비책을 준비하게끔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그 다수 당으로서 해야 될 일을 찾아가야지 이게 잘못된 길이라고 제 판단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로 당력을 집중하다가는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두 분의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SNS에서 과거 대장동 관련된 본인의 글들이 사라지고 있다, 지워지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와 지적이 나왔습니다. SNS에서 사라지고 있는 대장동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과거글. 지난해 8월 10일 윤 대통령을 향해 본인 특검 사위 찬스부터 해명하라. 지난해 9월 26일 대장동 의혹 관련 국민의힘 관련자는 빙산의 일각이다. 지난 2월 21일 윤도 대장동 관련된 책임 뉘앙스의 뉴스링크 공유. 후안무치 적반하장이다 라고 썼던 이런 글들이 즉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던 글들이네요.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 몸통이다라는 성격의 글들이 삭제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도 저런 글을 남겼었죠. 형사 전문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에게 삭제 지시했으면 증거인멸교사죄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고 이재명 대표 측은
대표 글은 중계되다시피 대대적으로 보도되는데 지운다고 무슨 실익 있나? 라는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왜 지우는지는 궁금하죠. 지운다고 실익 있냐? 그럼 왜 지우냐? 궁금하긴 합니다. 지난 2월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런 말을 한 바도 있었죠. 그런 비슷한 글들이 지금 삭제되고 있다는 건데 그때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죠.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관용 카드로 제가 뭐 초밥을 먹었습니까?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이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까지 안 하고 나오면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 결심- 당선돼도 책임지죠. 좀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지. 국민들한테 이게 뭡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왜 이 글이 지워졌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의 개인적인 해석 한번 들어볼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에 대한 국민 심판이 무서운 것입니까? 아니면 검찰 수사가 무서운 것입니까? 대장동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파렴치함과 대담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신의 분신이며 정치적 공동체이고 왼팔이자 오른팔인 김용, 정진상이 몸통으로 드러나니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떳떳하다면 그리 당당했던 SNS 게시물 삭제 이유를 국민께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글은 왜 지워지고 있을까? 왜 삭제됐을까? 궁금합니다. 전문가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자 출신의 전직 언론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김수영 교수님, 왜 삭제했을까요? 참 공통점은 몸통은 뭐 윤석열이다, 국민의힘이다, 뭐 이런 류의 지적들이에요. 참 의아한 일이죠. 보통 이제 정치인이 어떤 글을 올렸다가 이제 어떤 논란이 되면 바로 삭제하는 경우는 있어도 뒤늦게 조용히 이렇게 삭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흥미롭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교롭게도 이렇게 글이 삭제되고 있는 이 시점에 최근 이재명 대표의 SNS 글 2개를 보면 김의겸, 김현정 대변인의 글을 그대로 가져오는 글을 올리거든요. 평소에는 뭐 기사 같은 거를 가져오더라도 자기 명의로 자기가 글을 쓰는데 최근에 2개의 글은 대변인의 글을 그대로 퍼오는 식으로 자기의 주장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자기 입으로 뭔가 하는 것을 좀 자제하기 시작하는 건가라는 그러고 생각이 보면 들어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입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주장이 싹 들어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수사가 곧 나를 향하겠구나라는 걸 지금 조용히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 SNS 글이 그동안 많이 언론에 소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운다고 해서 그 모든 흔적이 사라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SNS 상에서는 자신이 무리하게 했던 주장이라던가 대장동 관련해서 자기가 허위로 이야기했던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뭐 허위로 한 주장이 있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기가 너무 많은 말을 쏟아냈고 거기에서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글들을 사전에 다 막기 위해서 이렇게 특히나 작년 대선 경선부터 대선이 있기 직전인 한 3월까지 있었던 글들을 집중적으로 삭제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수사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영 교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사라진 글들 중에는 후보 시절의 본인의 공약이나 북한의 미사일 관련된 이 수사와 관련 없는 글도 함께 삭제됐다고 합니다. 왜 지웠을까 너무 궁금한데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삭제한 이유가요. 이게 남겨져 있으면 자기에게 유불리를 따져보니까 불리하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SNS 글 중에서 수사와 관련된 글만 지우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수사와 관련된 글만 지웠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지웠을 가능성도 있고. 아, 곁들여서.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수사와 관련된 것 중에서 범죄 혐의와 또 관련된 게 있다고 한다면 이게 또 본인이 스스로 지었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누굴 시켰다고 한다면 또 증거인멸 교사가 되느냐 문제가 있어요. 딱 떨어진 증거인멸 교사죄가 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 관계자의 반박이 일리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요즘 박제라는 표현 되잖아요. 네. 박제가 돼서 지운다고 뭐 실익이 없어 보이는데 왜 지웁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건 이미 이제 계속 언론에서 올리면 바로 보도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부적절한 거에 대해서는 공격도 많이 받고 또 지지자들로부터는 또 많이 환호도 받았는데 이 내용을 왜 지웠을까?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남겨놓는 것이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하나 뭐 제 개인의 추론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아마 검찰에서 SNS에 대해서 상당히 뭐 추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유죄로 증거를 쓸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 정보가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렇군요. 그러면 유불리를 떠나서 앞으로 이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본인에게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삭제하는 것이 누구나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 원인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만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지금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 과연 이게 수사와 관련된 것이고 어떤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지웠는지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수수께끼인 것 같아요. 수수께끼다. 알 수 없다. 뭐 이재명 대표 측의 반박까지 함께 보도해드렸습니다. 판단 여러분께서 해주십시오.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데 국제 공조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려고 우리 수사당국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한 매체에 흥미로운 보도가 실렸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소위 우리 수사기관과 협상을 시도했다라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의혹을 말할 테니 쌍방울은 봐주라 라는 일종의 협상을 하려 했다라는 의혹이 한 매체 보도로 제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현재는 의혹 보도 단계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외 도피 중인데 최근 이재명 대표 의혹 관련해서 진술할 테니 쌍방울 비리는 봐달라라는 취지의 검찰이 협상을 시도했다, 트라이를 했다라는 보도를 중앙일보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협상 불가, 원칙대로 수사다라며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보도도 곁들여졌습니다. 김성태 사정을 잘 안다는 A 변호사. 최대한 버티면서 의리 지키는 것처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귀국한다는 모양을 연출해야 정치권 등 기존 거래처와 신뢰 이어질 수 있어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김성태 전 회장의 사정을 잘 안다는 A 변호사라는 직함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웃깁니다. 흥미로운 기사인데 이게 과연 뭐 사실인지 여부도 뭐 확인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말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최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쩔 수 없이 막판에 이게 돼야 기존의 어떤 신뢰나 거래 뭐 연줄이 끊기지 않는다라는 한 변호사는 소위 본인이 뭐 김성태 전 회장의 사정을 잘 안다라고 주장하는 변호사일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중대범죄와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뭐 기소가 된다면 신뢰가 과연 남아있을까 싶기도 하고 과연 일촉즉발의 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진술할 테니 쌍방울 봐달라라는 거래를 할 정도로 글쎄요 무모하다고 해야 될까? 대범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과연 그랬을까 싶기도 한 알쏭달쏭한 그런 기사입니다. 여야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뭐 저런 게 요즘 세상에도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상적인 사회보다는 무슨 뭐 건달의 사회, 건달의 세계 아니면 뭐 양 뭐 이렇게 치라고 하는 거 있죠? 뭐 그런 용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묵음하신 거고요. 그 가운데 짤 제가 그랬는데 보면은 이게 사실은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또 다른 고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성남 FC 이거는 국내 관련한 문제라 치면 쌍방울은 또 다른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뭐 일부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북한과의 거래도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일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한 정치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뭐 UN
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범주가 커지는 이런 건인데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이 모양들이 이 퍼즐들이 좀 맞춰져 가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 쌍방울 김성태 사장이라는 친구가 이거는 저기 얘기해 줄 테니까 우리 쌍방울을 보호해 달라라고 검찰에 거래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검찰이 지금 저희가 보도에서 보는 것처럼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거고 저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거는 본인이 실토를 하기 전에는 시간이 점점 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사실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 말인즉슨 뭔가 만약에 이런 의혹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성태 전 회장이 도피 중에 있으면서도 검찰에 뭔가 연락을 시도해서 뭐 누군가를 국내에 있는 쌍방울 누군가를 통해서 연락을 시도했고 검찰은 뭐 단호히 거절했다 뭐 이런 그림일 텐데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김성태 회장은 이제 사채업으로 시작을 해서 사채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기업인으로 이제 행세를 했다 이제 이런 이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고관 대작들 그러니까 판검사 출신의 어떤 정관 변호사들 막 포진시키고 또 고위 관료 출신들 포진시켜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쭉 해왔던 사람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있잖아요. 여야를 넘나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부산시장에 대해서도 후원금을 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고 지금 여의도에서 떠돌고 있는 이야기는 여야를 넘나드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돼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런 이제 의혹 차원의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물론 수사를 다 해서 철저하게 밝혀야 되겠지만 이런 보도들이 아까 제가 피의 사실 공표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로 이제 덧칠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 이제 함께 출연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 추측, 추론 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이제 잔뜩 풍기면서 그렇게 이제 확신에 찬 듯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밝혀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 말씀을 제가 조심스럽게 좀 드립니다. 예,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소전에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고 그런 취지의 문제 제기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청담동 어디예요? 뭐 술자리입니까? 재즈바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디랬죠? 김성희 선 어디랬죠? 청담동에 재즈바랬나요? 재즈바였나요? 아니면 뭐 노래방도 있는 걸 봐서 그냥 술집? 고급바라고 그랬죠. 고급바? 고급바? 좋아요. 고급바든 술집이든 뭐 주점이든 그 얘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역공. 아니 본인이 안 갔다는데 자꾸 거기 없었다는 증거를 대라고 그거 어떡합니까? 아 이거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의혹 자체를 허위에 묵여두고 있다. 보도 나왔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경찰 허위.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담동 주점 특정에 방문했다고요. 그 주점이 어딘지를 경찰이 특정해서 방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이 정도 특정할 수 있죠. 주점 주인, 반주자 다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본 적 없고 한동훈 본 적 없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쉬워요. 이거 사실관계 확인은 간단하다니까요. 지목된 주점의 규모를 봤을 때 해당 의혹 허위. 자, 이 규모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김앤장 30명이 거기 들어갈 수 있냐? 봤겠죠, 당연히. 근데 딱 봤는데 이 사이즈가 이게 30명이 올 수 없다. 해당 의혹 자체는 허위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경찰발 뉴스가 나왔습니다. 동석자로 지목됐던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그날 영등포에 있었다. 이거 명백하잖아요.
영등포 강서구에 있었다. 경찰의 위치 추적된 통신 기록도 경찰이 확보를 했다라는 또 다른 매체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청담동에 있었다면서요. 이렇게 사실관계가 쉽고 빠르고 간단한 의혹인데 쉽게 말해서 이세창 전 총재가 동석자라면서 그날에 어디 있었는지 확인이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술집에 가보면 김앤장 1번부터 김앤장 30번 번호 끝까지 대규모의 인원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까지 경호 인력까지 다 갈 술집의 규모인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간단한 정도의 문제인데 어째서 김의겸 의원은 이렇게 확신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그분의 녹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청담동에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3시간을 놀러갔어. 종대는 사실 그거 하는데 자기들 연주해달래.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것이죠.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한자를 아는 사실이 없으며 사적으로 대통령님을 만난 사실이 없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거기 안 가셨어요. 그 아마 사무실에 계신 걸로 아는데 의원님 그 가짜 뉴스입니다. 보시다시피 김의겸 의원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두 분과 당 대변인 그리고 지금 비서실장에게 질의까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이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계속해서 재생산했다라는 지적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확인이 간단한 뉴스인데 말입니다. 김소연 교수님, 너무 간단한 문제잖아요. 사실 확인. 이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우리 모두 이것은 도저히 어렵다. 사실이기가 일단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모이기가 힘들고 그 사람들이 다 모이려면은 운전기사까지 대동해가지고 검은색 세단이 막 30대 50대씩 올 텐데 그리고 대통령이 어쨌든 오는 거기 때문에 경호 인력이면 뭐며 그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몇 명의 이런 제보를 통해서만 알려질 수가 없다. 분명히 사실 확인이 가능한 건데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이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없었던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경찰이 그 해당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 갔더니 테이블 한 2-3개 정도 놓여져 있는 작은 바였다라는 거예요. 30명 이상 들어가려면 적어도 200평은 돼야지 그 사람들이 수용되는데 30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을 리가 없고 그리고 실제로 그날 그 이세창이라는 분도 현장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뭐 기지국 같은 것들의 기록을 봤더니 다 영등포, 강서구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 아는데 이 강서구에서 청담동까지 특히 이제 퇴근 시간 지나서 이동하려면 거리가 엄청나고 시간이 엄청 걸려요. 밤새도록 놀았다는 거 아니에요? 막 새벽 3시까지 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위치 추적이나 이세창 전 총재가 청담동 근처 뭐 압구정이라도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그것을 김의겸 의원 선에서 어쨌든 헛발질한 걸로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당이 다 나서가지고 뭐 최고위원 할 것 없이 당에서 TF를 만들자느니 당이 같이 칼춤을 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위로 드러난다면 민주당 차원에서 놀아났던 사람들 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의혹에 대해서 뭐 한동훈 장관이 뭐 국회에서 막 반박하고 김의겸 의원과 설전을 벌인 거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자세가 안 됐단 말 하는데 물론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을 대할 때는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지만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저는 자기가 전혀 상관없는 굉장히 모욕적인 현장에 자기가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니면 증거를 대봐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의원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 차원에서 거의 다 이야기를 더 키웠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사과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얘기 들어보니까 박정호 의원님 그날 딱 특정된 날에 대통령은 용산 사무실에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온다고 했죠. 만약에 그때 대통령이 뭐 청담
그 시각에 뭐 좋아요. 방배동 근처라도 지나고 있었으면, 아니 청담만 방배까지는 그래도 거리가 방배동 근처라 지나고 있었으면 또 모를까. 한 분은 용산에 있고 한 분은 강서에 있고.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저는 김희경 의원이 얘기했을 때부터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또 이렇게 헛발질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아무도 강을 건너지 않았잖아요. 지금. 강도 강이지만 강도 강이야? 아무리 대통령이 저기를 가고 저런 자리가 있었고 그 거기를 지나가면서 들르고 싶어도요. 우리 구조상 들릴 수가 없어요.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저 앞에 광화문 행사가 있어서 우리 스튜디오를 보고 들어오고 싶어도 아니면 그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길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일단 대통령이 어디를 오려면 그 우리 큰 개 알죠? 세포트 같은 거. 세포트가 여기 한 바퀴 다 돌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검색해야 되고요.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 보안상 안보상 경호처에서 반대해서 극구 반대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 자리를 뭐 대통령이 방문했다라고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것 자체가 애초에 성립될 수 없었던 거다. 김의겸 의원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벌써 무슨 이재정 의원과의 사진 문제 갖고 또 뭐 시비를 걸렸었죠. EU 대사 관련해 갖고는 본인이 공식 사과까지 한 적이 있었죠. 저는 왜 민주당이 김의겸 대변인을 아직도 당 대변인도 그냥 두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수경 교수님은 개인적인 사과 얘기하지만 사과 넘어서 저는 이게 공당의 스피커로 하는 거를 민주당 지도부가 그냥 용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저거는 애초에부터 있을 수 없는 저런 허구적인 소설을 가지고 당이 저렇게 난리를 쳤다라는 거는 저는 민주당 차원에서도 사과가 좀 필요한 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뭐 유감스럽고 역겹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러니까 뭐 진보 진영에 있으면 다 의롭고 다 무슨 뭐 박해를 받는 것처럼 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다 모든 게 진실인 것처럼 저렇게 막 가짜 뉴스를 제공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우리 국민들도 한번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고 난 다음에 그 진위에 대해서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찰도 확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변호사 30명,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대거 모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그 청담 주정을 가봤더니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용객과 주변 상인들, 홀에는 테이블 2개, 출입구 부근에는 건반 연주 공간이 작게 마련된 규모다. 테이블 2개 홀 규모면 굉장히 작고 이 정도면 30명이 들어가려면 스탠딩을 해도 스탠딩 파티를 해도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야 될 규모 같아 보여요. 주점 인근 관계자, 실평수 30평대다. 30명 넘게 있었다는 의혹대로라면 200평은 되는 건물이어야 한다. 대통령 장관 부를 만한 데가 못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차대행 직원도 취재가 됐는데 술자리 의혹 제기된 지난 7월 기억에 남는 손님이나 사건 없다. 대통령 수행원 등 주변 통제했을 정도면 기억 못할 리 없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가봤는데 주인과 종업원도 대통령이나 장관을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재수님 이쯤 되면 사실 확인 다 된 거 아닙니까? 그 사과해야 될 일이 있으면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겠죠. 누가 사과해야 됩니까 이거? 근데 저도 처음에 이 의혹 제기가 이제 나왔을 때 에이, 설마 그렇겠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이 제보자가 추가 또 저 SNS에 보면 추가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동영상을 공개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것을 공개를 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제 SNS 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경찰이 뭐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주점으로 지목된 그 뒤쪽은 전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주점이고 상가가 없다 이렇게 이제 초창기에 나왔는데 지금 경찰이 한 30평 정도 되는 이 공간 주점이 지금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SNS를 보게 되니까 이세창 총재가 제출한 통신 기록이 밤 12시 조금 넘은 시간까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 요 주점에 있었던 시간으로 지목된 게 새벽 3시거든요. 그러면 새벽 3시까지
통신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의혹도 이제 SNS에 돌고 있다라는 말씀도 네.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 사실관계인 경찰이 확인된다면 누가 사과해야 됩니까? 잘못한 것이 그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네. 당연히 김의겸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되겠죠. 김의겸 의원은 뭐 그러면 추가적인 징계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언론 보도가 있었고 지금도 SNS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의겸 의원은 의혹 제기를 했는데 왜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있는지도 사실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하긴 합니다. 왜 기자 출신인데 사실관계를 안 하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합니다. 궁금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공당이 민주당이 음모론에 올라탔다. 이건 민주당이 사과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저는 이 문제의 큰 문제는 공당이 가세했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이 협업해서 가짜 뉴스를 뿌렸고요. 민주당의 최고위원회는 이 가짜 뉴스를 공개적으로 상영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한동훈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검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제2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이거는 공당이 저지른 음모론에 공식적으로 올라탄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다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한장관은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라는데 민주당이 사과까지는 뭐 김의겸 의원 본인도 지금 사과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사실은 금방 확인 가능하죠? 근데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다른 주점일 수도 있고. 그러면 또 할 말 없네요.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할 말 없네요. 그다음에 이제 녹취록도 있고 한데 지금 사실 오히려 은폐하고 있다. 이제 정확하게 주점에 유출할지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민주당이랄지 김의겸 의원이 사실 그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김의겸 의원에게 있죠. 네. 그렇지만 딱 던져놓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저 거리를 좀 알아요. 근데 청담동인데 아마 압구정 로데오 거리 쪽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저쪽에 가게 되면요, 거기 이제 발레 파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술집이 있으면 뭐 한두 시, 3시까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 대통령일 때 한동훈 장관이 개인적으로라도 얼굴 다 알아보고 발레 파킹하고 그 주위 있는 곳이 난리가 나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소문이 쫙 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굉장히 좀 허구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런데 좀 약간 의문이 있어요. 왜 첼리스트는 만약 하나 이게 사실이 아니다면 왜 거짓말을 했을까? 뭐 SNS에 다른 이상한 의혹 설도 있더라고요. 그 첼리스트라는 분과 남자친구 사이에서 무슨 어떤 뭐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뭐 의혹도 있습니다만 뭐 그건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세청 전 총재가 왜 그 녹취를 할 때 마치 뭐 만난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겼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그냥 물어보니까 자기의 어떤 과실을 위해서 거기에 좀 끌려간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보면 사실 저기서 대통령이랄지 장관이 가서 술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뭐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사실은 사과를 해야죠. 근데 정치인들이 저 사과하는 것은 뭐 별로 보지 못했어요. 아주 명백한 경우 빼놓고 뭐 대법원 가서 확정이 돼도 사과하지 않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상당히 많은 정치인, 모든 정치인은 아니에요. 많은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뭐 사과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김의겸 의원이 본인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 확인과 입증이 책임이 있다라는 어떤 법률적인 관점에서의 지적이 흥미롭습니다. 적어도 저는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검사 시절에 어디선가 동백아가씨를 부르는 영상이라도 제시를 해야.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동백아가씨라는 노래를 모르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 취재상으로는 물론 그런 영상이 과거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제기한 의혹으로서 너무 커요. 정리를 본인이 해주고 당도 책임지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7일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에 질문 드린 기자의 내용이
마약 범죄 단속 때문에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였지. 거기 한 장관에 저는 왜 그게 검찰이나 저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마약과의 전쟁의 어떤 시발점 이거 장관 아닙니까? 위원님 저한테 얘기한 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하면서요. 한동훈이 없어졌던데 이제는 매번 이런 식이잖아요. 매번 어떤 거 던져놓고 나서 주워 담지도 못하시죠? 해결도 몇 번 안 하시고 사과도 없으시고요. 제가 그걸 왜 사과해야 됩니까? 김의겸 의원은 사과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사실 이 뉴스 못지않게 뜨거운 뉴스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한 신부가 윤 대통령의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란다 라고 언급해서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 진영에 따라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을진데 그것도 성직자라는 신분을 갖고 국가 정상이 탄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란다? 그럼 그 전용기에 탄 수많은 수행원들은요? 승무원들은요? 기자들은요? 무고한 민간인들은요? 과연 성직자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발언입니다. 함께 보시죠. 윤 대통령의 전용기 추락하길. 김규돈 신부, 성공회 대전교구 소속.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람하지 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자, 논란이 거세지자 일기처럼 쓴 글이 전체 글로 됐다. 라며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그러자 천주교 대전교구 소속의 박주환 신부는 윤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는 글 그리고 기도하는 소녀의 합성 사진을 게재하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사탄 멀리서 찾을 거 없다. 당신이 곧 사제를 참칭한 사탄이다 라는 뭐 글도 있자 박주환 신부 반사. 네가 사탄이다 이런 거죠. 라는 SNS의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탄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란다라는 신부님들의 글 논란이 되자 김미애 의원은 SNS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분 맞습니까? 악령에 쓰이지 않고서야 너무 충격적이어서 머리가 멍해집니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 변호사님, 네. 사실 저희들이 존경하는 신부님, 목사님,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럼요. 사실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분이고 우리가 살면서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는 건 그런 분들의 이미지가 신부님이고 스님이고 이제 목사님인데 이분 신부님 맞습니까?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한 분이 아니잖아요. 두 분이잖아요. 지금. 아까 그 누리꾼들의 얘기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게 사탄이 아니면 뭐가 사탄인가라는 얘기가 정말 맞는 것 같고요. 아니 저도 정치를 하고 있고 뭐 우리 모두 다 정치에 관심 많습니다만은 저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아니 정말 대통령 한 명이 어떻게 돼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도 우리가 차마 어떻게 그래도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데 예. 아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있고 일터이고 그 숨쉬고 호흡하는 공간인 전용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도 이걸 보고 게다가 그걸 지적하는 네티즌의 지적이 들어오면 자기가 혹여 그때까지 생각을 못했더라도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그때 바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반사가 뭡니까 반사가. 그럼 그 얘기를 듣고도 자기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그런 지적을 하는 네가 윤석열 지지하는 너가 잘못된 사람이다 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문제 제기를 한 누리꾼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그런 얘기 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인간으로서 선을 넘었다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신부님으로서 사제로서의 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저런 분들이 극소수겠지만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성공회 소속뿐만 아니라 이제 천주교 소속의 신부님도 같이 윤 대통령 전용기 추락 염원을
어찌 보면 동조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건 사실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했거든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게 어떤 기독교의 가르침인데 뭐 꼭 종교인을 떠나서라도 일반인이었더라도 저런 식의 저주에 가까운, 저주죠, 가까운 게 아니라 저주의 글을 퍼붓는 이런 행태를 믿을 수 없고, 특히나 이제 성공의 사제라는 분이 이런 글과 메시지를 남겼다는 게 정말 눈을 의심케 합니다. 사실 지금 세태가 막 미움과 증오, 혐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는데 이제 종교인들이 사랑을 가르치고 통합을 가르치는 게 종교인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전용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이 종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신념에 대한 거거든요. 이성보다는 신념에 대한 거기 때문에 도그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만 정의롭다, 내 생각만이 정의롭다라는 도그마에 빠질 수 있는데, 종교인이 빠져도 되는 도그마는 사랑뿐입니다. 사랑의 도그마에는 빠질 수 있어도 자기만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외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좋다, 죽어라, 이런 식의 저주를 퍼붓는 것은 정말 종교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주환 신부, 성공회 소속의 박주환 신부의 또 다른 SNS 글도 논란입니다. 경찰분들, 윤석열과 국진당이 여러분의 동료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기고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글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인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사제 자격으로, 신부의 자격으로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란다. 사과를 안 했어요, 이분은. 일기같이 쓰는 글이 전체 공개됐다 라며 비공개로 전환을 한 겁니다.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신부님, 또 목사님, 스님 존경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예.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예, 그러면 우리 사회의 성직자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좀 단 한 명이라도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좀 아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그 성직자로서 부적절함을 넘어서서 이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은 그런 발언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면 갈수록 그 진영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쪽이 다 죽지 않고서는 함께 못 살겠다라고 할 정도로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전 세계적 현상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정말 안타깝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모으고 또 갈등과 분열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삼 변호사님. 그 전용기 추락에 대해서 비난이다, 이거 정말로 뭐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극악한 표현이고요. 근데 아까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지금 헬로윈 참사 관련해서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극단 선택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과 국진당이 여러분의 동료를 죽인 거다. 여러분들에겐 무기고가 있으면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살인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기고가 있다, 경찰에겐? 무기고가 있으면 잊지 말라는 것은 그건 무기고 들고 나가서 없애라는 얘기잖아요. 그 사제가 사실 이제 그리스도 통해서 어떤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을 사실 복음을 전파하는 위치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제직을 저는 박탈한다 보는데, 이제 그 천주교는 이제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누가 와서 나는 누가 정말 믿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정말 미워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뭐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죽이시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건 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무기를 들으라는 얘기는. 이런 분들이 과연 신부로서 남아있는 게 옳은 것인지 오히려 길거리에 나가서 선동을 하는 게 맞죠. 그러면 본인의 어떠한 종교적인 양심 이런 거와는 정말 배치되는 이런 사람들이 성직자로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어떤 영혼이랄지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도들에게 독을 주는
그런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성공회는 해당 신부의 사제직을 박탈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김규돈 신부에 대해서 사제로서 할 수 있는 표현 아니다. 교회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 사제직 박탈. 천주교는 박주한 신부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후 입장 내겠다라며 아직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한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천주교와 성공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뜨거운 논란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 함께 보시죠. 박영수 특검, 전 특검이죠. 박영수 전 특검이 기소됐습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의혹이 제기됐는데 해명도 거짓말 아니었냐라는 논란도 뒤이어 추후에 제기된 바 있었죠. 함께 보시죠. 결국 기소됐습니다.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250만 원 상당 포르쉐 렌터카 무상이용, 86만 원 상당 수산물 받는 등 총 336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 지난해 수사 당시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 민간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김영란법 기소를 피해가기 위한 주장으로 보였고요. 권익위는 특검은 공직자다. 당연히 유권에서 나오죠. 경찰은 청탁금주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박영수 전 특검 측은 렌트비 돌려줬다라는 자필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사실 확인서 허위였습니다. 돌려주지도 않고 사실 확인서 낸 겁니다. 청탁금주고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측은 법리나 사실관계가 벗어난 처분이다 라며 유감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네. 가장 저는 황당했던 대목이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에게 저 포르쉐도 받았네 이게가 아니라 렌트비 줬다. 그래서 그래 돈 내고 탔구나 뒤늦게나마 사실 확인서 냈는데 이게 거짓말이었다. 사실 확인서가 허위였다. 이 대목이 전 가장 그리고 두 번째 황당한 대목은 특검은 민간인이다. 이 대목도 좀 황당하고. 너무 황당하죠. 그리고 이게 저희가 봤을 때 너무 아쉬운 게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여러 특검들이 있었지만은 헌정사에 아마 가장 유명한 특검 아닐까요, 박영수 특검이?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이게 뭐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많은 결과를 냈고. 그래서 그래도 참 뭐 열심히 하고 또 뭐 이런 평가를 받는 특검이다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가를 줬다. 뭐 대가를 줄 거였으면 굳이 그 사람한테 포르쉐 받아 탔을까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에라도 줬으면은 뭐 최소한의 어떤 불법 의식은 있네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마저 지금 허위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평생 검사했던 사람이 허위의 사실 확인서를 내면 어떡합니까? 동료 검사들한테 후배 검사들한테 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특검이 무슨 민간인이에요. 이거 그 특검법에 보면은요, 그 특검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 그 자격이 있는 걸로 본다라는 규정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김영란법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런 무리한 주장을 한 건데 누가 봐도 이 공직자의 주요 그 범죄를 포함할 때 김영란법 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법률적인 주장에 있어서도 그리고 증거적인 주장에 있어서도 완전히 체면을 구겼다.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뿐만 아니라 뭐 현직 검사, 언론인 등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A 검사는 자녀 댄스 보컬 학원 수업료를 대납시켰다. 579만 원. 고가의 수산물 및 렌터카 2대. 조선일보 전 논설위원 B 씨는 305만 원 상당의 골프채 및 52만 원 상당의 수산물. TV조선 전 앵커 C씨는 110만 원 상당의 유흥 접대 및 렌트카 3대 942만 원 상당 제공. 일간지 전 논설위원 D씨는 렌터카 4대 대여료 합계 530만 원. 김무성 전 의원은 렌트비 지급 사실이 인정돼서 불기소가 됐습니다.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세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세 번째 소식의 주인공은 누굴지 함께 보시죠.
이진복 정무수석과 이상민 장관입니다. 폼나게 사표 던진다라는 표현을 했던 이상민 장관이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기사화될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폼나게 사표 던지고 요 발언 하나로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표현을 하게 된 것은 기자가 사전에 인터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기사화될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개인적인 안부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과를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즉각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결위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좋게 생각합시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한테 훈계하냐라며 문제를 삼는 일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MBC를 배제한 거는 다른 언론 길들이기 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앞으로 두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두고 봐왔어요. 너무나 프레임으로 자꾸 공격하시지 말고요. 정무수석님,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예? 정무수석 뭐라고요?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잖아요. 지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한테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훈계하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태도예요? 계속 프레임을 국민을 대변해서 우리 정무수석이 답변을 하면서 그 합시다라고 하는 이런 어찌 보면은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불편하게 들렸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비속어도 아니고 또 이 막말도 아닙니다. 이 사전을 지금 찾아보니까 말이죠. 이게 아마 부산 지역에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 보세요 좀. 아마 이 부산 지역의 분들이 사용하는 이 말투 동상 쓰는 말이 아마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것 같은데 거칠게 표현됐다고 들으셨다 그러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좋게 생각합시다 라는 이 정무수석의 표현을 민주당에서는 훈계하는 거냐라고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부산 지역에서 사용되는 말투다라는 해명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사시는 분이 계셔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야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부산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때요? 제가 부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뭐 또 특이한 부산 사람이 아니고 보통의 부산 사람입니다. 보통의 부산 사람. 보통의 부산 사람인데 저렇게 쓰지는 않죠. 저렇게 좋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그 윽박지 그러듯이 저런 표현은 쓰지는 않습니다. 쓰지는 않는다. 부산 사람 전체를 또 이상하게 또 이철규 의원이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최근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웃기고 있네. 뭐 또 대통령께서도 뭐 이 땡땡 뭐 여러 가지 지금 야당 의원들 또 국민들 향해서 이상민 장관이나 또 국무총리조차도 외신들 앞에 두고서 또 웃어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정무수석의 말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위공직자가 있잖아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말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말 실수하지 않는 그런 고위공직자들 많거든요. 저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치고 말 실수를 굳이 하고 싶어서 말 실수를 하려고 해도 저런 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공감 능력도 좀 기르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하죠. 이태원 희생자 명단을 유족의 동의 없이 진보 성향 매체들이 일방적으로 공개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명단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이건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민들레, 유시민 작가 등이 필진 참여한 매체, 더 탐사, 한동훈 장관 술자리 의혹 제기한 진보 성향의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일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뭐 더 탐사가 희생자 명단을 전달했고 정의구현 사재단, 천주교회 사재단이 광화문 추모 미사에서 명단을 일일이 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족들 입장에선 당연히 반발하는 겁니다.
유족의 해당 매체로부터 동의 전화 없었다. 동의 없이 신상 올려도 되나? 유족 B, 가족 잃은 사람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유족 C, 사과와 진상규명 요구하는 시점에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라며 강하게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적 책임이 있다 라며 개탄스럽다라는 비판에 강한 입장을 냈습니다. 한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12구 참사를 세상을 떠난 분들 명단과 영정을 공개하자는 그런 주장까지 꺼냈습니다. 그리고 친야 매체 이계사는 사망자 명단 전체를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유가족에게 굉장히 깊은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친야 매체라고 하셨는데요. 더 탐사하더라고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단체가 마치 총대 매듯이 이렇게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안 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조금 전에 밝혔다라는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의원 등은 지난 9일에 명단을 공개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합니까?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진짜 영정과 이름 앞에서 추모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우리 유가족 중에서도 실제로 우리 희생자들이 이렇게 명단이 또 공개도 되고 사진도 공개가 되면서 제대로 된 추모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 유가족들이 상당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명단을 공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진보 성향의 매체들이 유족의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제 광화문 인근에서 천주교회 정의구현사재단이 또 한 번 일일이 명단을 호명해버림에 따라서 유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각계각층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담하다라고 말입니다. 정의당조차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담하다. 누차 밝혔듯 정의당은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강한 유감, 희생자 명단 공개는 정치권이나 언론이 나설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정의당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이거는 명백한 폭력 행위 같은데요. 유족이 반발하고 있고 동의 없이 아무리 진보 성향의 매체이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명단을 공개하자라고 밝혔다 하더라도 유가족들 동의 없이 이러면 안 되죠. 너무너무 놀라울 만큼의 폭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야당 대표가 이름 공개하자라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뭐 일각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거대 야당의 대표가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당연히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죠. 그리고 뭐 이게 당연히 뭐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만 유족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본인의 동의하에 나의 아이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든가 뭐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었다든가 가족들이 그 삶을 충분히 추모하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모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유족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공개해버리는 건 너무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 시민언론 민들레라는 곳에서 이 명단을 공개하면서 한 이야기도 정말 이 유가족들의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이름을 공개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름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유족의 명단을 활용한 거다. 그렇죠. 그 민들레라는 곳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그 목적 자체에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국가가, 정부가 이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애도하지 않고 이걸 숨기려 하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밝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명단이 공개돼서 지금 유가족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고 하는 게 지금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고 있을까요?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천하람 변호사님, 네. 유가족들이 싫다는데 반발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뭔데 남의 명단을 공개합니까? 막 장사하는 거죠. 네, 저는 이거 언론사 이름 띄우기 위한 장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보 매체라는 표현도 너무 과대 포장해 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뭐 하는 건가 싶어요. 진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대변하고 뭔가 우리 사회 변화를 일으키겠다라는 거. 저 행태 어디에 진보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친민주당 성향의 매체라고 하는 게 정확한 것 같고요. 친야는 정의당도 포함하는 거니까 저는 친민주당 성향 언론이라고 정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제가 이제 어제도 SBS인가요? 어디 그 유가족분 인터뷰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유가족만큼 슬픈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유가족의 동의도 묻지 않고 왜 이걸 자기들이 추모를 강요하냐. 그리고 이거 본인이 봤을 유가족께서 보셨을 때도 이거 그냥 언론사 이름 띄우기로밖에 안 보인다. 저는 정말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한동훈 장관이 뭐 법적으로도 문제 있다 얘기했는데 실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인격권이 있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우리 인격권 내에 내 이름에 관한 성명권이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내 성명이 누구에게 어떻게 공개될 것인가 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심지어는 저 언론에서 공개할 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동의를 못 받고 공개하는 거는 뭐 유감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어찌저찌 해서 공개한다. 본인들도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선민의식이죠.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의식이 굉장히 강했든지, 우리는 어찌됐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유가족 동의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고 우리가 봤을 때는 공개하는 게 정의로워. 완전히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저 민들레라는 언론이 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거는 문 열기도 전에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하람 변호사님의 어떤 강한 개인적인 견해도 들어봤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민들레가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이다. 이 말씀은 과한 말씀이죠. 특정 언론을 향해서 예를 들면 민주당, 친민주당이다, 친국민의힘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언론사, 듣는 언론사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과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저 명단을 공개한다? 납득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일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원인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꼼꼼하게 잘 세우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개를 원하는 유족도 계실 겁니다. 근데 공개를 원하든 원치 않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 절차와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다만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적 참사가 났을 때 위패 없이 추모를 했던 적이 있었던가, 영정사진 없이 추모를 했던 적이 있었던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특히 국가가 애도 주간으로 정해가지고 추모 기간을 정해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추모하고 애도를 했는데 위패도 없다, 영정사진도 없다, 이러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부가 유가족들 만나서 영정사진도 구하고 위패도 하고 해가지고 국가가 나서서 애도를 하는 그런 그거였다면 위패와 영정사진은 가지고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참사를 사고로 표현하고 건조 리본에 글씨가 안 보이게끔 건조 리본을 거꾸로 달아라 그러고 희생자를 사망자라 그러고, 이 정부의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이걸 너무 좀 책임을 피해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비판도 정부가 좀 새겨들어야 된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들레뿐만 아니라 김의겸 의원이 협업했다라고 밝혔던 그 매체가 또 여기에 등장을 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앞서 제가 중앙일보 기사를 소개하면서 좀 개연성이 낮아 보인다, 알쏭달쏭한 기사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도피 중인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진술할 테니 쌍방을 봐달라라는 취지의 거래를 했다라는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검찰 측은 김성태 전 회장은 거래를 할 입장도 아니고 그런 시도, 설도 금시초문이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기류도 함께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